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한번 논의해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땅의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로 가는 이런 마당에서 분단 과정을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분단될 때는 다 아시다시피 외세라는 압도적인 힘도 있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민족 사회 내부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향후 우리가 이제 우리 땅에 이제 통일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 내부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사인식, 어떤 현실인식, 어떤 뭐라 그럴까요? 또 우리 지정학적 요인을 생각한다면 어떤 국제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까? 즉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견지해야 될 자세들 뭐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제언해 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민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건 나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통일의 구심력이 커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밀어주고 국민들은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는 선봉장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류협력 활성화 그다음에 남북 간의 좋은 합의서 또는 선언문 같은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리고 그러면서 남북 화해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다른 말로 해서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나가면은 그 통일에 충분히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심력이 웬만큼 커져도 원심력이 또 그걸 뜯어 말리라고 그래요. 아베 대표적인 게 아베가 저게 통일의 원심력이에요. 그것이 안에도 있어요. 이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겠습니까? 이것도 화협력을 반대하는 거고 이거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안에도 통일의 원심력이 있지만 원심력은 밖에 더 많습니다. 그 통일의 원심력을 하나씩 밀어내고 거꾸로 그 통일의 원심력이 통일의 구심력을 더 키워주는 그런 어떤 세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순서는 선 구심력 강화, 후 원심력 약화 순으로 발로해야 되지 않겠는가. 독일의 경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브란트가 이끄는 3인당이 집권한 뒤에 기민당이 벌어놓는 돈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나눠 쓰고 그러고 남는 돈을 동쪽으로 보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독일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동독이. 그러나 받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결국 일정하게 그것이 돈이 가고 물건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구조화시켰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의존성이 생겼을 때 신문방송 개방, 그다음에 인권 개선.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소위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 그 물자와 현물들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가지고 서쪽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는 그것이 끊어진다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하나씩 고치라. 그러면서도 도와줄 건 다 도와줬는데 그렇게 해서 구심력이 커지니까 이제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마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몸이 넘어온 거예요. 마음은 이미 넘어왔고. 근데 독일 민족의 이대성이 어디에 있냐면 정권이 82년에 기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13년 동안 추진해왔던 동방정책,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독의 대동독 퍼주기 정책이 이제 종언을 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왜? 정적들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킬 그 후임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3인당 정권이 추진해왔던 동방정책은 기민당 정권 하에서도 계속한다. 그때 뭐 여러 군데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가만 안 있죠. 그러나 절대 다수가 그건 맞다.
하던 일은 계속 하자 해가지고 그로부터 82년 그렇게 되고 7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82년 정권 교체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전 정부가 했던 모든 대북 정책은 오늘로서 스톱이다 했으면은 베를린 장벽은 7년 후에 무너지지 않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년 후에 통일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참 퍼주기를 용납하는 국민들도 대단하지만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가 했던 일을 마저 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시간을 주는 국민들은 참 훌륭하다. 왜 우리한테는 그런 DNA가 없는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민심이 다 넘어오고 통일의 구심력이 워낙 커졌다고 그게 느껴질 때 선거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먼저 미국을 잡습니다. 통일된데도 미군은 나토에 모자 쓰고 4만이나 거기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어야 된다. 우리가 통일되고 나면은 이 유럽의 질서가 요동을 칠 것이다. 특히 군사 질서가. 그때 당신네들이 스테빌라이저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통일을 도와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원심력이 가장 강력한 원심력이 될 수 있는 미군을 확실하게 자기 편을 만들면서 이게 통일의 구심력을 더 키우는 그런 이제 추동력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죠. 소련 돈 주고 내보냈습니다. 소련 경제가 미국하고 군사 경쟁하다가 인민 경제가 몰락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아무 의미가 없이 되니까 결국 손을 들었는데 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생각을 했는데 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일의 가장 부자가 되어 있는 유럽의 가장 부자인 독일이 차관을 주겠다. 돈 주면서 나가라고 안 해도 나가게 됐어요. 독일 통일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 마가레트 대처가 영국 총리였는데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독일 통일 막아야 된다. 독일이 통일되면 또 3차 대전을 일으킨다. 그런데 불란서의 힘이 약할 때는 혼자서 독일을 제어하지 못할 때는 러시아하고 불란서를 짬매줘가지고 양쪽에서 협공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그 독일의 세력 신장을 견제하던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러시아 손에다가 그 막작을 했더니 고르바초프가 늦었다. 나는 힘이 없다. 속으로 돈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미테랑 대통령은 독일 총리가 참 관리를 잘했어요. 가장 독일 통일에 대해서 불안해할 나라는 불란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사건건 전화해가지고 하여튼 주문하라. 하여튼 통일된 뒤에 어떻게 해주면은 당신네가 통일을 말하자면 도와주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마침 그때 대통령이 미테랑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죠. 어쨌건 일이 되려니까 그 천시 인화 지리가 맞아가지고 지리 인화가 맞아가지고 됐지만 이게 우리도 통일을 하려면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는데 모두가 다 앞장을 서고 북한식으로는 일떠선다고 그러는데 앞장을 서고 그리고 남북의 민심을 연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퍼주기라고 대북 지원을 퍼주기로 한 사람들은 입을 막아야 돼 우선 가서. 이거 아니고는 방법 없어요. 우리 마음이 미국으로 건너간 게 뭐 때문인데 미국의 퍼주기 때문이라는 논리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대북 지원 활동이나 화해협력, 교류 활동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서 동시에 구심력이 커졌을 때 원심력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전개하되 대상별 외교를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때 독일이 이제 미군 데리고 나가라 했으면 미국은 동독을 살려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가서 가장 강력한 소위 원심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또 중국과 뭐 좀 경쟁을 붙여가지고 저희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이쪽에 방해 못하도록 만들든지 그래 해야지. 뭐 난데없이 유럽에 가가지고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지금 503호.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유럽에도 좋습니다. 우리 통일을 도와주세요.
그게 통일의 원심력도 못 되는 나라들한테 가서 통일을 도와달라고 그러니. 아이고, 내가 독일 예를 들어주셔서 훨씬 이해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 선생님. 나는 또 역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시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섰으면은 아마 우리가 말고 있는 신학자들이 새로운 왕조의 이데올로그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그 역사에서 말하는 애국 개몽 운동이 아니고 공화주의 운동이 되었을 거예요. 예. 이 참 딱한 노릇인데 그 역사에서 보면요, 우리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립론이 많이 나옵니다. 알죠? 뭐 김옥균이도 중립론입니다. 그리고 누구야 이 저 중립론 쓴 이 사람 이름 적어요. 유일준 물론 그는 중립돼야 한다고. 뭐 붙들러 같은 외국인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영세국의 중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하면은 그런 중립화를 하려면은 국민들의 국제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예. 근데 2조 500년 동안 지독한 세국주의, 아무도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심지어는 제주도에 갔다 오다가 파선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흘러갔다가 돌아오면 죽여버립니다. 무슨 국가의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일본에 왔을 때 그 옆에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가보지 않겠냐. 잘 안다고. 한 왕조가 500년이나 지속된 그런 나라에 역사학자 가가지고 배울 게 뭐 있겠느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러다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도 중립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그 국제적으로는 중립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또 중립론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나왔는데, 이제는 뭐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중립론 가지고 통일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공동체로 가면서 그 지역공동체 안에 한 지역이 되면서 통일을 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무슨 중립주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뭐 스위스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스위스는 유엔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중립을 하면서.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유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EU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중립으로 통일이 되어도 동아시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길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와가지고 중립 통일로 하면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특히 2조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러서는 중립론이 여러 번 나왔죠. 여러 번 나왔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차라리 중립화를 했으면은 식민지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그때 국제 역관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도 어쨌든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도 김옥균이 사람 재밌는 사람인데 일본에 처음 가서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불교를 버린 게 잘못했다. 우리가 사실 고려시대까지는 불교 국가였는데 저 아랍까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알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철저한 세국주의를 썼어요. 이게 아주 2조 500년이 아주 참 잘못됐다. 나는 여러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 또 이 유생들이 또 이제 아주 욕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시대가 변해야 할 때 변해야 하는 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게 뭐였습니까? 남북 통일입니다. 어쨌든, 평화 통일입니다. 이 시대적인 요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전 국민이 지혜를 짜가지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